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의 거품이 5분 넘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신장내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해온 김우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신장의 중요한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침 습관만 바꾸면 신장이 좋아진다? 그럴 리가 있겠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 아내가 그 증상을 겪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73세 아내는 몇 년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품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더 오래 지속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신장 건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성인 9명 중 1명이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는데 그중 95%는 자신의 병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이 바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져도 아무런 증상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망가져도 초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났고 그중 85%는 신장 질환의 중요한 신호를 놓친 상태에서 병원에 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을 잃은 상태였죠. 이 시점에서는 신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말기 신부전 환자의 70%가 당뇨나 고혈압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아침 습관이 그 시작점이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아침 커피, 짠 국물, 부족한 물 섭취가 신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서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결국 신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되는데 이미 신장 기능이 손상된 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습관을 지속하면 결국 신장이 망가지게 되고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면 그것은 신장이 경고를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나타나는 이유는 신장이 정상적으로 단백질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증상은 초기에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점차 진행되면서 더 많은 거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리가 붓기 시작하거나 자주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 그건 역시 신장 질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장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일상에서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장 건강에 대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방치하기 쉬운 장기이기도 합니다.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신장 건강을 체크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아침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신장 건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질문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한 신장,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24시간의 건강 상태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건강은 아침에 우리가 하는 작은 습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몸의 여러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침에 선택하는 습관들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커피나 차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 여러분은 그것이 신장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시나요? 커피에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으로 가는 미세 혈관들이 수축되면서 혈액 흐름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신장은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혈압을 올리려는 호르몬인 레닌을 분비하게 되며 혈압이 갑자기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 신장 내부의 사구체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사구체는 신장에서 중요한 여과 기능을 하는 부분으로 한번 손상되면 다시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커피가 신장에 얼마나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기력을 차리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 결과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침에 식사 후 바로 마시는 짠 국물도 신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국물에 들어있는 염분은 신장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염분이 과다하게 섭취되면 신장은 그 염분을 배출하려고 과도하게 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에 무리가 가게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국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 조미료와 MSG는 신장을 직접 공격하여 염증을 유발하고 신장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짠 국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섭취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이나 음료들이 신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믹스커피나 가공된 음료는 설탕과 인공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되고 이는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는 음식이나 음료의 선택이 신장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조금 더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침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신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신장은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탈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탈수는 신장 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장은 혈액을 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고 노폐물이 축적되면 신장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므로 기능이 저하됩니다. 또한 탈수는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천과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30분에 한 컵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신장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이때 물은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이 아니라 몸 온도와 비슷한 온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모든 아침 습관들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했다면 여러분도 이제부터 아침에 어떤 습관을 선택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짠 음식을 먹는 것,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신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신장을 보호하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 번째로 마시는 물 한 잔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침 식사는 과도한 염분이나 설탕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을 피하고 자연식품을 위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신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작은 습관을 바꿔 나가세요. 아침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신장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침 습관을 점검하고 건강한 습관으로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의 필수적인 음료는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는 우리의 하루를 깨우고 피로감을 없애주는 마법 같은 음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커피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카페인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혈관, 특히 신장으로 가는 미세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면서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신장은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신장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 있습니다.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으면 신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그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신장은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혈압을 올리려는 시도를 합니다. 레닌은 혈압을 높여 신장으로의 혈류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고혈압은 신장에 큰 부담을 주어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손상된 사구체는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커피를 공복에 마시는 것만으로 신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카페인은 체내의 칼슘과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2시간 동안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의 양이 평소보다 3배나 많아지게 됩니다. 이 칼슘은 신장에 쌓여서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신장 결석의 60%가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로 인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신장에 미치는 또 다른 치명적인 영향은 혈압을 높이면서 신장 내의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고 염증을 유발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장기적으로 신장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위험한데, 이미 혈관이 손상되었거나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서 그 기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혈압을 앓고 있는 73세의 박민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면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매일 아침 공복에 더블샷 에스프레소를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소변에 거품이 가득 찬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심각한 단백뇨가 나타났습니다.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손상되어 본래 걸러져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카페인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장의 기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의 또 다른 위험 요소는 바로 탈수 현상입니다. 커피에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커피를 마신 후에는 체내에 수분이 배출됩니다.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커피 한 잔이 체내의 수분을 빼내는 동시에 신장이 더 많은 수분을 재흡수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장은 과중한 부담을 겪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과도한 이뇨작용이 지속되면 신장은 점점 더 많은 노폐물을 걸러내기 힘들어지고 탈수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탈수는 신장의 기능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는 신장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카페인을 줄이거나 끊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일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인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당히 섭취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식사 후 30분 이상 지난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한 후에는 혈당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에 미치는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 대신 허브차나 물을 마시는 것도 신장 건강에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신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커피를 공복에 마시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면 커피 대신 다른 건강한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신장을 보호하는 습관을 만들면 나중에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가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에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신장 건강에 관한 더 많은 정보와 팁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아침 식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물입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미역국 등 한국인에게 국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일상적인 식사의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이러한 국물 속에 포함된 염분이 신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로, 국물에 포함된 염분은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국물 한 그릇에 들어있는 염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약 5개 염분이 포함되어 있고, 된장찌개에는 약 6개 염분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하루 염분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한 끼의 국물 한 그릇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염분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는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급격히 높여 혈압을 상승시키고, 이는 신장 기능을 점차적으로 악화시킵니다. 염분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간단히 말하면 나트륨이 혈액 속에서 농축되면서 우리 몸은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때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신장 속 미세 혈관들이 터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신장 세포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신장 기능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나 당뇨병 환자에게는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분의 과잉 섭취는 신장 세포에 직접적으로 축적되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이 신장에 쌓이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결석이 커지면서 신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염분이 과다하게 섭취되는 상황에서 신장 결석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물 속의 화학 조미료와 MSG도 신장에 미치는 위험을 더합니다. 많은 가공식품과 국물에는 MSG,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와 같은 화학 조미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미료는 신장 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신장 조직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인공 첨가물들은 신장에 부담을 주는 주범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오래 섭취하면 신장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하해운대에 사는 김영식 할아버지는 71세로 평생 멸치 국물을 즐겨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멸치 자체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할아버지는 국물을 2그릇씩 드시면서 신장에 큰 부담을 주셨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다리가 부어오르고 신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의사는 즉시 투석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우리가 아침에 먹는 국물 속 염분과 화학 첨가물들이 쌓여서 신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소금 섭취를 줄이고 국물 대신 건강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을 만들 때 소금을 적게 사용하고
자연 재료로 맛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MSG와 같은 화학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면 신장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짠 국물 대신 마실 수 있는 좋은 음료로는 허브차나 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신장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녹차나 보리차와 같은 음료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을 잘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은 체내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장을 보호하려면 하루에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짠 국물과 염분이 과도하게 포함된 음식은 신장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먹는 국물 하나가 신장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물 섭취를 줄이며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염분 섭취를 줄이고 자연 재료로 만든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신장 기능을 지킬 수 있으니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신장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염분을 줄이고 자연적인 재료로 건강한 식사를 하면서 신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금 섭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바쁘거나 습관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신장의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 부족은 신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탈수 상태는 신장 기능을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물 부족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탈수는 신장의 미세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고 신장은 이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려고 과도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의 미세 혈관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신장은 혈액을 여과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분이 부족하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혈액 내 노폐물 농도가 증가하고 신장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더욱 많은 힘을 써야 하므로 기능이 점차적으로 저하됩니다. 두 번째로, 탈수는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소변이 농축되어 미네랄이 서로 뭉쳐 결정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결정이 커지면서 신장 결석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 신장이 막히게 됩니다. 신장 결석은 매우 고통스럽고 그로 인해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신장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 부족은 신장의 필터 역할을 방해합니다. 신장은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신장은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되고 독소가 체내에 축적됩니다. 이로 인해 혈액 속 독소 농도가 높아지며 신장은 과중한 부하를 받게 됩니다. 또한 물 부족은 신장의 세포를 질식시키는 원인이 되며 세포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이런 손상이 계속 반복되면 신장은 영구적인 기능 저하를 겪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탈수는 고혈압을 유발하고 신장에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은 그에 맞춰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며 결국 혈관이 손상됩니다. 고혈압은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탈수로 인해 혈압이 계속 상승하면 신장이 견디지 못하고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각자의 체중과 활동 수준에 따라 필요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중 1kg당 15ml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는 권장 사항도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양을 계산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체내에서 독소를 희석하고 신장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30분에 한 컵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신장 건강에 더 유익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신장의 혈관을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외에도 물 대신 다른 음료를 선택할 때는 허브차나 녹차, 보리차와 같은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카페인이 없는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신장 건강에 유리합니다. 또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음료를 섭취할 때는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후 30분 뒤에도 물 한 잔을 마시며 하루 종일 꾸준히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탈수와 물 부족은 신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종일 꾸준히 수분을 섭취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물을 더 자주 마시고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 신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물을 더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신장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물 마시기에 관한 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신장을 지켜나가요. 이제 우리는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신장 질환은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지만 우리가 평소에 잘못된 아침 습관을 지속한다면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장을 보호하는 건강한 아침 습관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간단한 변화를 통해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수면 중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를 보충하는 것이 신장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신장이 필요한 수분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왜 미지근한 물이 중요한지 아시나요?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고 뜨거운 물은 위장과 신장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소화 시스템을 자극하지도 않고 신장 세포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은 각자 다르지만 체중 1kg당 15ml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약 900ml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아침 첫물 한 잔은 이 중요한 시작을 알리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습관. 건강한 아침 식사는 신장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짠 음식을 피하고 자연식품을 위주로 하는 것이 신장에 더 좋습니다. 특히 국물을 자주 섭취하는 한국인에게 중요한 점은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국물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있어 혈압을 상승시키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소금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만든 자연 육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은 피하고 채소, 과일,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신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단백질 식사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는 단백질, 탄수화물, 섬유질을 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사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습관, 커피와 진통제를 공복에 마시지 않기. 이제 커피와 진통제의 섭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커피는 아침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음료지만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에 스트레스를 주고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사 후 30분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신장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진통제 또한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신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통제에 포함된 성분들은 신장의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제한하고 신장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침에 진통제를 자주 먹어야 한다면 식사 후에 섭취하거나 가능하면 자연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습관, 꾸준한 운동.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신장의 노폐물 배출 기능을 도와줍니다. 또한 운동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매일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등을 통해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 스트레스 관리. 우리는 스트레스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자주 간과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호르몬 분비를 유도하고 이 호르몬들이 신장의 혈압을 상승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신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되므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호흡 운동, 취미 활동 등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무라고 불릴 만큼 그 기능이 저하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신장 기능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므로 특히 50대 이후에는 신장 건강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건강한 아침 습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며 커피와 진통제를 공복에 피하고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신장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침 습관을 바꾸고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아침 습관을 바꿔보세요. 신장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신장 건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뇌출혈입니다. 이 말만 듣고도 아마 많은 분들이 심장 뛰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사실 뇌출혈은 그렇게 흔한 병이 아니지만 그 치명적인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뇌출혈이라는 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신체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동시에 내부에서 화학적, 물리적 파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파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건 한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이미 지나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큰 후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뇌출혈은 사실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뇌출혈이 발생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병을 예방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 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거나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의 끝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뇌출혈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 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뇌출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위험성은 무엇인지, 왜 그만큼 치명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듣고 실천에 옮긴다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뇌출혈은 신체의 기능을 완전히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 몸은 때때로 위기 상황에서 적응하기 위해 강력한 자가 치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출혈은 그 치유 능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이미 큰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뇌세포는 가장 연약한 세포 중 하나로 한번 파괴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뇌는 무척 취약한 상태이기에 그 안에서 발생하는 출혈은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과연 뇌출혈은 왜 그렇게 치명적인 것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뇌출혈의 위험성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아프지 않으면 이런 병이 자신에게 닥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뇌출혈은 대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 자체가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출혈, 그것이 우리를 몰라보게 할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실수입니다. 이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프지 않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실 뇌출혈은 심지어 전혀 증상 없이 잠깐의 순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뇌출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큰 후회만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실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 원장님은 3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많은 뇌출혈 환자들을 치료해온 베테랑 의사입니다. 그가 환자들에게 항상 경고하던 그 병, 바로 뇌출혈을 자신이 겪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의료계에서도 충격을 준 사건이었고 특히 저 같은 의사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박 원장님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환자들을 돌보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갑작스럽게 뇌출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박 원장님이 뇌출혈을 겪은 그날 오후, 그는 수술 중에 손에 힘이 빠진다고 느꼈습니다. 동료 의사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평생을 뇌출혈 환자들을 치료하던 그가 정작 자신의 뇌출혈을 막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방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위험이다 라는 교훈을 전한 것입니다. 박 원장님은 단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놓쳤습니다.
바로 자신이 뇌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 전, 그는 건강검진을 받았고 모든 지표가 정상이라고 발표받았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 범위였죠. 하지만 그 검사 결과가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건강하다고 느껴도 사실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박 원장님이 놓친 그 점이 바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본인의 건강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사고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진단을 놓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 안에서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뇌출혈이 갑자기 일어날 때 사람들은 보통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의 90%가 바로 이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이 바로 얼마나 우리 몸이 조용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뇌출혈이 한번 발생하면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뇌출혈은 단순히 한 부위의 출혈이 아니라 신경을 포함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며 뇌출혈이 발생하면 그 기능이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때때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치하지 않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 원장님이 놓친 것처럼 뇌출혈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진행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자신에게 맞는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뇌출혈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바로 미리 준비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박 원장님이 건강검진 후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그는 뇌출혈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평소의 습관을 바꾸고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는 것이 그 어떤 치료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박 원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체크하는 것의 중요성, 즉 자기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뇌출혈은 결코 예고 없이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 증상은 서서히 다가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미리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어제까지도 정상적이었다. 라는 생각은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출혈은 실제로 그 전에 아주 미묘하게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렇다면 왜 뇌출혈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뇌혈관이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뇌혈관이 약해지면 그 자체로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지만 그 변화들이 점차 누적되면 결국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변화들이 바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우리가 자주 듣는 질병들이죠.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뇌출혈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 질환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질환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뇌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뇌출혈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질환이 장기적으로 뇌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질환을 자주 있는 일이야 또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일단 이 질환들이 우리의 뇌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우리가 스스로 변화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운동, 규칙적인 검사 등을 통해 이 질환들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뇌출혈을 막을 수 없습니다. 뇌출혈은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방치한 위험 요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가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그렇다면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꾸준한 건강 검진이 필요합니다. 검사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있다면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고칼로리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보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관리할 수 있는 약물 치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는 결코 해결책의 전부가 아닙니다. 약물만으로는 뇌출혈을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집안의 수도관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새 집에 이사 갔을 때 수도관은 깨끗하고 물이 잘 흐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관에는 녹이 슬고 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물이 잘 나오지 않게 되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깨끗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고 잘못된 생활을 계속하면 혈관 벽에 기름과 찌꺼기가 쌓여 동맥경화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수도관처럼 우리 혈관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관리하면 혈관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변화가 결국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 이것이 우리가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뇌출혈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 병이 단순히 뇌의 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뇌출혈의 결과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끔찍하게 파괴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뇌출혈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뇌출혈은 물리적인 충격을 가해 뇌 조직을 압박합니다. 마치 풍선 안에 또 다른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혈액이 뇌로 퍼져나가면서 뇌 조직을 눌러서 손상시킵니다. 이는 뇌세포를 죽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때 뇌의 각 부분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신경장애나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증상들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결국 신경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술이나 치료도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뇌출혈의 화학적 영향입니다. 혈액이 혈관 밖으로 나가면
우리 몸은 이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은 뇌세포에 독성을 주는 물질로 변하며 뇌를 점차적으로 죽여나갑니다. 이런 과정은 치료가 어렵고 뇌세포의 손상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발생한 후에는 그 피해가 계속 확산되며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백혈구의 배신입니다. 우리 몸의 백혈구는 외부 침입자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뇌출혈이 발생하면 백혈구는 혈액을 제거하려다가 정상적인 뇌세포까지 함께 파괴해버립니다. 이 현상은 마치 상처에서 나오는 고름처럼 백혈구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려다 오히려 뇌를 더 크게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 삼중 파괴로 인해 손상된 부위는 계속 확장되며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뇌출혈의 실제 메커니즘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뇌출혈이 단순한 혈액의 흐름 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뇌출혈이 발생하면 뇌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되살아날 수 없고 그 자리는 영원히 구멍으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뇌출혈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뇌출혈은 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험을 인지하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뇌혈관에 큰 부담을 주며 이는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입니다. 고혈압이 있을 경우 꾸준히 혈압을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약물로 치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지혈증도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이므로 규칙적인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뇌혈관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되므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면서 우리는 뇌출혈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시적으로 건강을 챙기거나 검사를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검사를 받아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뇌출혈은 갑자기 발생하는 일이 아니며 그 피해는 매우 광범위하고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면 뇌출혈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유지한다면 뇌출혈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뇌출혈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이 병이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일상적인 습관들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혈관 건강이 결정됩니다. 과일과 채소, 견과류 등을 많이 섭취하고 기름지거나 고칼로리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의 블루베리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레몬도 뇌출혈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레몬에는 항산화 성분과 함께 이미 쌓인 기름 찌꺼기를 녹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을 먹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레몬즙을 한 컵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혈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레몬의 껍질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껍질에는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몬즙을 짜서 마실 때는 껍질도 함께 갈아서 마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운동은 뇌출혈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혈관이 강화됩니다. 특별히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운동이 익숙하지 않다면 처음에는 집에서 제자리 걸음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뇌출혈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와 혈관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밤에는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이 회복되고 뇌혈관도 재정비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을 스스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뇌출혈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은 미리 증상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세 이상이 되면 정기적으로 뇌혈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뇌혈관 검사로는 MA 검사나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혈관에 동맥류가 발견되면 이를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뇌출혈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유발하고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혈압이 상승하고 결국 뇌출혈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혹은 간단한 호흡 운동 등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어렵지 않으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뇌출혈을 예방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로 이루어집니다.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뇌출혈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건강한 뇌혈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뇌출혈을 예방하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시작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으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은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뇌출혈의 위험성, 그리고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정보를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뇌출혈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아주 작은 변화로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큰 차이를 경험했으며 뇌출혈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차례입니다. 뇌출혈을 예방하는 것은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평생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내일이나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뇌출혈의 예방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작은 변화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레몬즙을 한 컵 혹은 블루베리를 한 줌 섭취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레몬은 뇌혈관을 보호하는 훌륭한 슈퍼푸드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기름지거나 고칼로리 음식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로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하세요. 헬스장에 가기 어려운 경우라도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매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면 뇌출혈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고혈압과 직결되며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명상, 깊은 호흡, 가벼운 운동 등을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잠깐의 시간을 내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괜찮다고 하더라도 뇌출혈과 같은 질병은 미리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대 이상이라면 매년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자신의 혈관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뇌출혈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실천하며 여러분은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실천할 준비가 되었나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 가족도, 내 친구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뇌출혈의 위험에 처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도 이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하고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변화를 주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영상이 끝난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니 함께 건강한 삶을 이어나갑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약을 복용합니다. 두통이 있을 때, 관절이 아플 때, 혹은 피로할 때 간단히 먹는 진통제나 항생제. 그 약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위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약이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처방받거나 인터넷에서 추천된 대로 또는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을 먹으며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약의 사용이 반드시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중 일부는 우리 몸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혹시 뇌졸중에 빠뜨릴 수도 있는 약이 집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매일 먹는 약이 나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일상적인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지만 그 약들이 얼마나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이러한 약물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뇌졸중, 심장질환 등 치명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의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을 반신불수나 기억 상실에 빠뜨리고 심지어 누구에게 연락할 틈도 없이 길에서 쓰러지게 만드는 약이 있다면 그래도 매일 그 약을 드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당연히 아니요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바로 그런 약을 매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약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 상비약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을 모르고 그 약들을 계속 복용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먹는 약이 의사 처방을 받았거나 약국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그 위험성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약이 내가 먹는 약이니 안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들이 실제로 나의 건강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뇌졸중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저는 30년 넘게 서울에서부터 광주까지 여러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진 내과 의사입니다. 제 경험상 뇌졸중 환자들의 대부분은 매우 건강해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건강하게 식사를 하며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몸은 갑작스럽게 마비되었고 말을 할 수 없으며 기억도 잃고 결국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은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뇌졸중에 위험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자주 마시지 않았으며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겪은 뇌졸중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이 꾸준히 복용하고 있던 약들이 그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입니다. 매일 복용하는 약이 뇌졸중을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약이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약이 우리를 점점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먹고 있는 약이 위험한지에 대해 전혀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그저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라거나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는 완전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흔히 복용하는 약 중 하나는 바로 진통제와 소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통이나 관절통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약을 자주 복용합니다. 하지만 이 약들이 여러분의 뇌와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나요? 이러한 약들은 혈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뇌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약이 일으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경고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들이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그 약들이 왜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복용하는 약이 여러분의 뇌와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면 지금까지의 약물 사용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약물 복용이 일상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약물 사용은 일반적이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이 갖는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 약물에 대한 인식 부족은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정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약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약상자에는 어떤 약들이 있나요? 대부분은 흔히 쓰이는 진통제, 고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일부는 혈액순환을 돕는 약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들이 각자의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체내의 면역력과 신체 기능이 점차 약해짐에 따라 약물이 작용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한 약들도 나이가 들면서 그 효과와 부작용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물들은 혈관과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령자들은 그저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이라며 계속해서 복용하고 약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상적으로 섭취하게 됩니다.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무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을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 약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복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약이나 콜레스테롤 약물 역시 잘못 사용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약들이 쌓이고 쌓여 뇌혈관에 영향을 미치면 결국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그저 약을 먹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을 복용할 때마다 오늘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 약을 복용하지만 사실 그 약이 조금씩 그러나 지속적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약물 의존성의 위험성,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약을 복용하는 이유는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특히 50대 이후의 나이에 약물 의존이 심화되면 약물이 신체의 자연적인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통제나 소염제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없애지만 이들이 몸속에 축적되면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액을 두껍게 하여 결국 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의 처방을 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한 약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약물을 너무 자주 복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그 약이 몸을 더욱 위험한 상태로 이끌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약물이라도 그 효과가 다른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의 경고와 대체 방법. 이제 여러분이 매일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약물 복용을 지속하면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약물이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대체 방법도 많습니다. 운동과 식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약물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 통증이 있다면 단순히 진통제를 복용하는 대신 운동과 물리치료를 통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이나 혈당을 조절하는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혈압과 혈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용하는 약물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는 그 약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약물 사용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제 우리는 어떤 약물이 위험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들 중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위험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자주 복용하는 약들이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약들이 위험한지, 왜 위험한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진통제와 소염제, NSAIDs.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약물군 중 하나는 바로 진통제와 소염제입니다. 이 약들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약물로 두통, 근육통, 관절염 등 여러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약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진통제나 소염제를 자주 복용하면 신체의 나트륨과 수분을 과도하게 보유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고 이는 혈관을 약하게 만들어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소염제들은 혈관 내벽에 미세한 염증을 유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혈관벽에 축적되기 때문에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이나 뇌졸중과 같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시는 70세 김 선생님은 3년 동안 디클로페낙 소염제를 복용한 후 뇌경색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매일 복용하던 약물이 결국 그의 건강을 위협한 원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2. 고혈압 약물은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들입니다. 하지만 이 약물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고혈압을 관리하는 약은 혈압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약물이 장기적으로 뇌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가되기 쉽습니다. 일부 고혈압 약물은 뇌에 혈류를 적절히 공급하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베타 차단제나 ACE 억제제는 혈압을 낮추는 동시에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약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뇌혈관이 터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을 관리하는 약물이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면 정확한 용량을 지키고 의사와 지속적으로 상담하며 복용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당뇨약, 인슐린, 경구약, 당뇨병 약물도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약을 복용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당뇨약, 특히 인슐린이나 특정 경구약들은 장기적으로 신체의 혈당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다 보니 뇌와 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슐린 과잉 복용은 혈당을 지나치게 낮출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혈액순환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뇌혈관이 위축되고 결국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약물이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되기 쉽습니다. 특히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 손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진행되며 이는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혈당 수치를 체크하고 약의 용량을 정확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한구울제와 진정제, 항정신병 약물. 고령자들이 자주 복용하는 약물 중 하나는 바로 항구울제나 진정제입니다. 이 약들은 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약물들은 뇌와 심혈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구울제와 진정제는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데 이로 인해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정신병 약물은 고령자들에게 처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주로 수면 문제나 행동 문제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약물들은 고혈압, 심박수 불규칙, 심지어 뇌졸중과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물이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리거나 혈액의 응고 기능에 영향을 미쳐 혈전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76세의 이 할머니는 항정신병 약물인 옥시부인을 복용한 후 기억력 감퇴와 혼란을 경험했으며 결국 뇌졸중의 위험 신호인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겪었습니다.
약물이 일으킨 부작용이 그녀의 건강을 위협한 것입니다. 어떤 약들이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이 매일 복용하는 약물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 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약을 복용할 때에는 항상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약물이 나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한 후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약물은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부작용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약물에 대한 지식과 함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약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복용하는 약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변화와 함께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약물 없이도 많은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1. 자연적인 방법으로 통증 관리하기. 진통제와 소염제를 자주 복용하는 대신 통증을 자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통이나 근육통이 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기 전에 먼저 온찜질이나 냉찜질을 사용해 보세요. 물리치료나 가벼운 운동도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가나 수중 운동은 특히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단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그리고 아마씨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염증을 자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황과 생강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도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들이 많습니다. 2.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한 건강관리. 운동과 식이요법은 약물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 자전거 타기, 그리고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꾸준한 운동은 뇌졸중 예방뿐만 아니라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단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염분과 당분을 줄이는 식단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장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체중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여러분의 식사를 조금씩 개선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면 약물을 덜 의존하게 되고 더욱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약물의 대체 치료법. 약물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체 치료법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진통제를 자주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과 같은 비교적 안전한 진통제를 사용하거나 외용 약물 겔 형태나 크림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전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특정 부위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고혈압 약물이나 당뇨약에 의존하는 대신 의사와 상담을 통해 보다 부작용이 적고 안전한 약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최근에는 기존의 약물보다 부작용이 적고 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신세대 약물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들 약물은 기존 약물보다 더욱 안전하고 장기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약물 의존을 줄이기 위한 생활 습관 변화.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큰 역할을 합니다. 명상, 깊은 호흡, 그리고 요가와 같은 이완 기법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신체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하고 소식, 적당한 양을 먹기를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과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혈압과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개선해도 약물에 의존할 필요가 줄어들며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의료 전문가와의 꾸준한 상담. 약물을 복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전문가와의 꾸준한 상담입니다. 여러분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의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며 약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신체 기능이 달라지고 약물에 대한 반응도 달라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약물의 용량이나 종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사에게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나 대체 약물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와의 대화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론,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 지금까지 우리는 약물 사용의 위험성과 약물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고 약물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 그리고 적절한 생활 습관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항상 의사와 상담하여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고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몸을 돌보고 건강을 위한 주도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약물이 아닌 건강한 생활 습관과 올바른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임을 잊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의사나 약물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활 습관과 결단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들께서는 건강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치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예방을 통해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죠. 1. 자기 자신을 위한 결단. 고령이 되면서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반응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책임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는 나이를 먹었으니까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매일 자신의 몸을 체크하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우리가 약물을 복용하거나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보다 먼저 자신의 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사, 그리고 정신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 운동은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활동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뇌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은 우리 몸의 근육을 강화하고 뇌의 혈류를 개선하여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꾸준한 운동은 신경계를 자극하고 전반적인 체력 증진에 기여하여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식이요법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비만과 같은 질환은 대부분 잘못된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염분과 당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채소와 과일,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어, 아마씨, 호두 등은 염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음식들입니다. 여러분의 식사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정기적인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을 예방하고 초기 증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피하거나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건강을 지키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점검하고 뇌와 심장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진을 통해 미리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건강검진은 단순히 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을 통해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약물을 복용하는지,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 등을 의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건강,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뇌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불안정은 약물 의존을 증가시키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명상, 요가, 깊은 호흡 등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뇌와 몸을 재충전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하루를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신체 건강과 직결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가족과의 상의와 도움받기.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혼자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녀나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정기적으로 부모님의 약물을 점검하거나 식사를 챙겨주고 운동을 유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식사 습관을 함께 만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가족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두 번째 보호막입니다. 자주 부모님의 약상자나 복용하는 약을 점검하고 약물의 부작용이나 변화가 없는지 살펴보세요. 부모님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가족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상태에 대해 대화하며 필요한 조치를 함께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결론. 주도적인 건강 관리로 더 나은 삶을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누구도 대신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사, 정기적인 검진,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자신만의 책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위해 건강한 결정을 내리세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약물의 사용을 재점검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세요. 더 이상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한 교훈과 결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약물 사용과 건강 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면 그 시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건강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1. 약물 사용에 대한 신중함.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약물은 우리 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진통제, 고혈압약, 당뇨약, 한구울제 등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약물의 부작용에 민감하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복용 중인 약물이 나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약물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물을 남용하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은 단순히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더 잘 돌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 건강을 위한 주도적인 결단.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주도적인 결단입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건강관리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을 위한 결단은 단지 약물의 사용을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찾으며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등의 종합적인 관리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변화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어떤 생활 방식을 선택할지에 대한 결정권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이가 많아서 건강을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자신을 더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려면 지금 바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조금씩 건강한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예방의 중요성.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입니다.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한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것처럼 약물의 위험성을 미리 인지하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예방의 핵심입니다. 약물을 남용하지 않으려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며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방은 단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충분한 수면은 여러분의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 관리입니다. 4.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관리. 가족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혼자서 모든 건강관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족이 함께 도와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함께 하며 약물 복용을 체크하는 등 가족의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서로 도와가며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나만의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5. 결단을 내리기 위한 마지막 메시지. 이제 여러분이 약물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단순히 약물의 위험성만을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건강을 주도적으로 지키고 예방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을 주도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건강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 시각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매일 조금씩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약물 사용에 대한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자신을 위한 결단을 내리세요. 그리고 이 결단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6. 구독과 함께 건강한 삶을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건강을 주도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더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의 채널은 계속해서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결정을 내리기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여러분은 그걸 할 수 있습니다.